1910년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땅도 군대도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끝난 것인가? 1919년 3월 1일 총칼 앞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한 달 뒤 지도에도 없는 곳에서 이름만은 분명한 나라가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사라진 날입니다. 한일병합 조약. 일본 제국은 마침내 한반도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13년 대한제국. 그 모든 역사가 한 장의 조약서로 지워졌습니다. 서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치욕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선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태극기는 내려졌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조선 왕조의 궁궐들은 이제 일본 총독부의 관리 아래 놓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순종은 이왕리 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일본 귀족 서열의 한 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관료들은 일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헌병이 되었습니다. 법은 일본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어 신문은 폐간되었습니다. 민족 단체는 해산되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체포되었습니다. 망국. 이 두 글자가 조선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의병이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이미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병합 이후에도 산속에서 국경 너머에서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홍범도, 김좌진 같은 의병장들은 만주로 넘어가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총을 구하고 병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돌아간다. 총을 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펜을 들었습니다. 안창호, 이승훈, 신채호. 이들은 교육과 계몽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려 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백성이 깨어나야 한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진민회 같은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썼습니다. 일제는 탄압했습니다. 배고인 사건으로 수백 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물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이끈 것은 군인 출신 총독들이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총독.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은 무력으로 다스린다. 헌병 경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이 곧 군인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칼을 찬 헌병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태형이 부활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폐지되었던 매지령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작은 잘못에도 곤봉으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조선어 신문은 총독부의 기관지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물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3명 이상 모이면 불온 단체로 의심받았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소유권 증명을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땅은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회사령으로 조선인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조선인은 철저히 억압받았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는 서간도와 북간도의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진흥무관학교가 설립되어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박은식 같은 인사들이 모여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종교계가 움직였습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종교 단체들은 민족의식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깨어났습니다. 비록 일제의 교육을 받았지만 젊은이들은 민족의 비극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성들도 나섰습니다. 나혜석, 김마리아, 유관순. 여성도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폭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18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4년간의 참혹한 전쟁. 1,000만 명이 넘는 사망자. 무너진 제국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었고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으며 독일 제국이 항복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민족 자결주의. 이 원칙대로라면 조선도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의 목소리를 전하자. 세계에 알리자. 우리도 독립을 원한다고. 상하이에서, 도쿄에서, 미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919년 초 서울의 지하에서 비밀회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죽었습니다. 덕수궁 함령전에서 67세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뇌일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독살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조약 서명을 거부한 황제였습니다.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황제였습니다. 일제에 저항한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고종이 갑자기 죽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장례는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고종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례일에 맞춰 움직이자 거사일을 정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 상인, 노동자, 종교인. 수천 명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단상 위에서 한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한 선언서였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태극기가 서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휘는 거리로 퍼졌습니다. 종로, 광화문, 남대문. 서울 전역이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함성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구, 부산, 광주, 전주, 개성.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산골 마을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조선인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고. 일제는 당황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거대한 항거.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총독부는 즉각 탄압에 나섰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경기도 화성 제암리. 일본 헌병대가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29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여성도, 노인도, 아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16세 소녀. 고향인 천안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18세였습니다. 3.1운동은 3개월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공식 통계로만 7,509명이 사망했습니다. 15,8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6,0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피해의 대가였습니다. 1919년 3월, 조선인은 세계에 외쳤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총도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총으로, 칼로, 불로 답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30.1운동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함성은 전 세계에 들렸습니다. 조선인은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라를 세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운동은 결실을 맺습니다. 한 달 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정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땅은 빼앗겼지만 주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이름을 다시 세우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함성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그때,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로 어느 건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정부가 필요하다. 망명 정부, 임시 정부,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세금도 거둘 수 없는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형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왜 상하이였을까요?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열강의 조계지가 있어 일제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조계, 영국 조계, 미국 조계. 이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였습니다. 신규식은 일찍이 1912년부터 상하이에서 활동했습니다. 동제사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여운형도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3.1운동 직후 그는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려 했습니다. 조소왕, 이동영, 이시영, 하나둘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거세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체포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김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19년 4월, 황해도에서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것은 몇 달 뒤였습니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중심지,
상하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오후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 김신부로 보경리 사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서양식 건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9명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국내, 만주, 연해주, 미주. 각자의 경로로 상하이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영이 임시 의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째, 국호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둘째, 정부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누가 이 정부를 이끌 것인가? 하나씩 결정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국호였습니다. 몇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대한민국.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선은 어떤가? 500년 왕조의 이름입니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선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조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공화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려는 어떤가? 더 오래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시 반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을 대표하기엔 거리가 있습니다. 대안은 어떤가? 1897년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 비록 13년 만에 무너졌지만 대안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한 국호입니다. 그리고 대안은 사만마안, 진안, 변안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한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조소왕이 발언했습니다. 대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아니라 민국, 즉 공화국으로 만듭시다. 대한민국입니다. 찬성이 이어졌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장일치. 국호는 대한민국다 한민국어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국디국어이 아니라 민국민국어.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형태였습니다. 왕정인가? 공화정인가? 질문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순종은 일본 귀족이 되었습니다. 왕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계는 공화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을 만듭니다.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주공화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왕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500년 왕조 체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이다. 신분제 폐지. 남녀 평등. 계급 철폐. 조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시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정부 조직도 근대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입법부, 임시의정원.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였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행정부, 국무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사법부, 법원.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두어 법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각 부처도 만들어졌습니다. 내무부, 외무부, 군무부, 재무부, 법무부, 항무부, 교통부, 노동국, 통신국. 땅도 없고 국민도 직접 통치하지 못하는 정부였지만 형식은 완전한 국가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왜일까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만 국가의 틀을 유지한다. 언젠가 독립하면 이 틀로 즉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준비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정부 인선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승만.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망과 외교력을 높이 평가해 국무총리로 선출했습니다. 내무총장 안창호. 미국에서 급히 상하이로 온 안창호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를 이끌 인물이었습니다. 외무총장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군무총장 이동휘.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무장투쟁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재무총장 이시영. 명문가 출신으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법무총장 이동영. 오랜 독립운동가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항무총장 김규식. 각 총장들은 조선의 각지에서 각계에서 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념도 달랐습니다. 외교 독립론, 무장투쟁론, 실력 양성론.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모였습니다.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주권의 계승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무너졌지만 주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독립국이다. 일본에 병합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저항의 중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가들에게 구심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제각각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 아래 통합된 투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외교의 주체였습니다. 정부가 있어야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각국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넷째, 민주공화국의 선언이었습니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 이것은 조선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527년 동안 한반도는 줄곧 왕정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그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외에도 1919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손병일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1919년 4월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비밀리에 조직되었습니다.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세 개의 임시정부. 혼란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성정부와 국민의회를 통합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동휘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안창호는 내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통합정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유일한 독립운동 정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외교였습니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습니다. 비록 정식 참가는 거부당했지만 각국 대표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각국에 외교 사절을 보냈습니다. 둘째,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었습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에게 채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언젠가 독립하면 이 돈을 갚겠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재미 동포, 만주 동포, 연해주 동포들이 응답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도 푼돈을 모아 독립공채를 샀습니다. 셋째,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부대들을 지원했습니다. 무기를 구입하고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넷째, 언론과 교육이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한글판, 영문판을 만들어 세계에 조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성학교를 설립해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교육했습니다. 작은 정부였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작은 건물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국민도 직접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명 정부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은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은 살아 있었습니다.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으로.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일제의 탄압, 자금 부족, 내부 갈등, 국제사회의 외면. 임시정부는 곧 실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정부. 하지만 멈추지 않는 정부.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19년, 희망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안정적인 재원도 없는 정부. 일제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노선 차이, 권력 다툼, 이념 대립.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정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항저우에서 전장으로, 전장에서 광저우로, 광저우에서 충칭으로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27년,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임시정부는 중국 대륙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신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다. 1920년대 초반, 일본은 임시정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는 조선인을 감시하는 특별부서가 있었습니다. 밀정을 풀어 임시정부 요인들을 추적했습니다.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1921년 안창호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제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늘 감시당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금줄도 끊겼습니다. 일제는 국내외 동포들의 송금을 차단했습니다. 독립공채를 사는 것도,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임시정부 청사 건물의 월세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굶주렸습니다. 김구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굶주림에 쓰러진 동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안에는 여러 노선이 공존했습니다. 외교 독립론.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노선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외교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연맹에 호소하고 각국 정부에 로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장투쟁론. 이동휘, 김원봉 등으로 대표되는 노선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일제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자. 독립군을 키우고 무기를 확보하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양성론. 안창호로 대표되는 노선이었습니다. 먼저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준비가 되면 독립하자.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노선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승만은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며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상하이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부에도 오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동휘는 무장투쟁을 주장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군을 키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공주의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다. 그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 1921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동휘가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분열이었습니다. 1925년 이승만도 탄핵되었습니다. 임시의 정원은 이승만의 대통령직을 해임했습니다. 독단적이다. 직무를 유기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났고 다시는 임시정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흔들렸습니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떠났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동휘는 소련으로 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청사 건물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사무실을 옮겨야 했습니다. 작은 건물로, 더 작은 건물로. 직원 수도 줄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던 직원이 1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급여는 물론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일했습니다. 활동도 거의 멈췄습니다. 외교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없어 사절을 파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문 발행도 중단되었습니다. 인쇄비가 없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미 유명무실하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구를 비롯한 몇몇 독립운동가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정부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정말 끝이다. 그들은 버텼습니다. 김구.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고 명성황후 씨의 사건 후 일본인을 처단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탈출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무국장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경찰 역할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1926년 국무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구는 임시정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직접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위험할 때는 자신이 앞장섰습니다. 일제의 밀정이 침투하면 직접 나서서 처단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의열투쟁을 지휘했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백범일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임시정부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비록 건물 하나, 직원 한 명뿐이라도 임시정부라는 간판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념이었습니다. 1930년대 임시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열투쟁, 외교도, 대규모 군사작전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소수정예로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일제 시설을 폭파하는 것.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몬. 이봉창이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천황은 무사했습니다. 이봉창은 체포되어 사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진 조선인이 있었다는 사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일본군의 승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일본군 고위 장성들과 외교관들이 모였습니다.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발.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이 사망했습니다. 여러 고위 장성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당했습니다. 25세였습니다. 훈커우 공원 의거. 이 사건은 임시정부의 위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주목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용감하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을 제공하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활동을 도왔습니다. 임시정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32년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했습니다. 상하이 사변.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항저우로 이동했습니다. 1935년 다시 이동. 전장으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침공했습니다. 전장도 위험해졌습니다. 다시 이동. 난징으로, 창사로, 광저우로, 류저우로, 치장으로. 끊임없는 이동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짐을 쌌습니다. 다시 짐을 쌌습니다.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길 위의 정부. 때로는 기차로, 때로는 배로, 때로는 걸어서. 피난민처럼 떠돌았습니다. 1940년 마침내 충칭에 도착했습니다. 스촨성 산속 도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임시정부는 정착했습니다. 1945년까지 5년간 충칭이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점이 되었습니다.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군대를 창설하는 것.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총사령관은 지청천, 참모장은 이범서. 병력은 처음에 불과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광복군은 중국군과 연합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인도버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OSS와 협력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대규모 전투는 벌이지 못했지만 광복군의 존재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해방되면 이 군대가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될 것이다. 준비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외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치료 지배 영토가 없다. 국민을 통치하지 못한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임시정부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즉각 대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에 선전포고한다.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여전히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임시정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려 했습니다. 좌우 합작.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김원봉의 조선이용대가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도 참여했습니다. 좌우 통합정부. 김구는 주석이 되었고 김규식이 부주석이 되었습니다.
이념은 달랐지만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았습니다. 통합은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해방 후를 준비해야 한다. 분열된 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대륙을 떠돌았습니다. 상하이,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충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동. 돈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굶주렸습니다. 내부 갈등도 심했습니다. 노선 대립, 권력 다툼, 이념 충돌.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살아있다. 1945년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7년간의 긴 여정이 곧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해방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항복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27년.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떠돌아다닌 정부. 땅도 없고 군대도 변변치 않고 세계의 인정도 받지 못한 정부.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김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광복.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왔지만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즉시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38도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임시 조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 조치는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7년을 싸웠는데 왜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는가? 연합국은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임시정부를 여러 정치 세력 중 하나로만 취급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27년 만에 조국으로. 1945년 11월 23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하이를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수송기에 개인 자격으로 탑승했습니다. 정부 수반이 아니라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정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고국에 가서 싸우자. 상하이 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2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백범 선생님. 임시정부 만세. 환호와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김구는 비행기에서 내려 조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저날 하워즈 중장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가 아니다. 여러 정치 세력 중 하나일 뿐이다. 김구는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27년간 독립운동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있다. 하지만 미군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에게는 어떠한 공식 지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광복군도 해체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미군 외에 다른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군정의 명령이었습니다. 27년간 준비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했습니다. 김규식은 좌우 합작을 시도했습니다.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결정사항 최대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신탁통치.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이것 때문인가? 전국에서 반탁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좌익은 찬성했습니다. 소련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좌우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김구는 고뇌했습니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분단되고 있었습니다. 38선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남쪽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주장했습니다. 북쪽은 이미 소련의 손에 넘어갔다. 남쪽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 김구는 반대했습니다. 분단된 정부를 세우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1948년 4월,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북으로 갔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김일성, 김두봉 등 북쪽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통일 정부를 세웁시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웁시다. 하지만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북쪽도 이미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진정한 협상은 불가능했습니다. 김구는 실망하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단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념이었습니다. 선거는 진행되었습니다.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0.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 비록 임시정부가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신과 정통성은 계승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27년간 꿈꾼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것은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 김구가 집무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40분경,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소위 안두이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구는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왜? 나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향년 74세. 암살이었습니다. 누가, 왜 김구를 죽였는지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두이는 체포되었지만 곧 석방되었습니다. 의혹만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통곡했습니다. 백범 선생님. 독립운동의 상징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부터 1948년까지 29년간 존속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남았습니다. 첫째, 정통성.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그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둘째,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는 1919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선언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원칙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정신은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저항의 정신. 27년간 포기하지 않은 정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정부를 유지한 의지.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정신. 그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라고 부를까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919년 임시정부는 그 이름을 계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제국이 아니라 민국으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도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은 1897년 환구단에서 시작되어 1919년 상하이에서 다시 태어났고 1948년 서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때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에는 127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통치하는 국민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7년간 존속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헌신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싸웠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고 정신이고 의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나라입니다. 1919년 상하이의 작은 건물에서 출발한 나라. 27년간 중국 대륙을 떠돌아다닌 정부. 그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뿌리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꿈꾼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문제도 많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그 나라를 향해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땅도 없고 국민도 통치하지 못하는 정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년 상하이, 항저우, 난징, 광저우, 충칭. 끝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해산되었지만 그 정신은 계승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
그 뿌리는 1919년 상하이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그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이 한 문장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것입니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1949년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유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